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4월 11일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끝났네요, 이제. 개표 완료됐습니다. 이게 수치 보니까 민주당이 161석 지역구에서만 그렇게 당선이 됐고, 민주연합, 14석인데 이 중에 3석은 뭐 소수정당이고 또 2석은 시민사회고 9석이 민주당 추천 몫이죠. 그래서 합쳐서 한 170석 되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합쳐서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비례정당 투표 보니까 국민의힘이 한 37% 나왔고,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 합치니까 50% 조금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선거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뭐 총선 관련해서 방송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고사성어 3가지 들고 왔습니다. 이걸로 딱 요약해드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3가지 뭐냐? 첫 번째, 사필규정. 2번째, 과유불급. 그리고 3번째, 조금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치대국, 약팽소선. 이렇게 3가지입니다. 사필규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사필규정은 다 아시죠? 일어나야 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일은 나중에는 반드시 올바로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국산 사자성어예요. 원전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그래도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 선거의 본질이 뭡니까? 이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유권자들의 뜻을 따라서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들은 사실 다 잡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의식을 제가 2022년에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유권자 의식 중에서 덩어리를 지어서 이념 그룹을 나눠보면 가장 큰 그룹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평등 평화 그룹입니다. 경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고 평등한 방향으로 바뀌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외교는 좀 평화로운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들보다 더 개혁적인 분들이 한 6% 돼서 이거 다 합치면 거의 절반이 돼요. 옛날에 우리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이념을 지지하는 분들이 절반 정도 되는데 윤석열 정부 거꾸로 갔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이념 그룹 중에서 친환경 신성장 그룹이 한 20% 됩니다. 이분들은 기후위기 대응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도 좋게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하고 또 반대로 했잖아요. 경제 성장률 낮죠. 물가는 높죠. 그리고 기후위기는 후퇴시키죠. 이러니까 당연히 심판 선거가 된 겁니다. 이게 그냥 싫어서 심판한 게 아니고요. 다 정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필규정. 정책의 실패가 선거의 결과로 나타났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36%밖에 지지를 못 받은 거죠. 여당이니까. 2번째, 과유불급. 요거는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지나치면 모자란 것과 같다. 적당해야지. 뭘 해도 적당해야지. 뭐 이런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 연초에 생각해 보세요. 의대 증원 2,000명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의사들하고 맞서고 뭔가 개혁하려고 하는 듯 보이니까 지지율이 올라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과반수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막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계속하니까, 너무 물러서지 않고, 너무 타협하지 않고, 너무 세밀하게 접근하지 않고 그냥 계속 고집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부담이 됐습니다. 자, 거꾸로 야당 어땠나요?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승리했죠. 그렇지만 선거 막판에 한 일주일 동안에 처음에 조국혁신당 나가서 3년 너무 길다 이런 구호 얘기니까 사람들이 반응했죠. 정권 심판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200석 넘을 거다 이런 전망 막 나오죠. 그리고 200석 넘으면 탄핵을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 막 나오죠. 그러니까 지나쳤어요. 지나치니까 또 다시 제자리. 약간의 균형을 찾아주는 그런 선택을 유권자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거망동하면 안 되고요. 200석 넘겠다, 뭐 어쩌다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들 실망 많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야권 지지자분들 그렇게 얘기한 전망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치대국 약팽소선 이 말은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해야 된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왜냐? 너무 자주 뒤집으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먹을 게 없어져요. 그렇다고 안 뒤집고 너무 오래 놔두면 타버립니다. 금방 타서 먹을 게 없어집니다. 아주 세심하게 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 사회에 유권자 그룹이 진보적인 분들이 아주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권을 심판하자고 투표 결과도 유권자들이 보여주셨죠. 그렇지만 그 일을 해나갈 때 정말 작은 생선을 굽듯이 아주 세밀하게, 조심스럽게, 적당하게, 지나치지 않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 잘 생각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당선되신 분들이 반드시 국민의 뜻을 따라서 정책을 좀 혁신하고 바꿔나가되 이전과는 좀 다르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비전과 정책의 시간이 됐으니까 기대해보면서 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나오시는데요.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 정말 많이 보셨죠? 여론조사 꽃도 나오고 갤럽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막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방송사 출구조사 굉장히 파격적으로 어제 저녁 나왔다가 아침에 보니까 많이 달라져 있어서 당황하신 분들 많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지 여론조사 정말 과학인지 아닌지 요거 좀 파헤쳐 주십니다. 그리고 뒷코너에 강정수 덕후 총괄 에디터님 나오실 건데 오늘 테슬라 얘기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1분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미디어 앤 솔루션 시간입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있죠.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거짓말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냥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이 통계가 항상 문제인데 이번에 총선 때 출구조사 보고 그 통계 수치 보고 깜짝 놀랐다가 아침에 다시 깜짝 놀라신 분 많으시죠. 그 전에 여론조사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정말 어떤 건지 왜 그런 건지 오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론조사의 과학과 진실에 대해서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상 아직 그 윤석열 정부가 2년이 안 됐습니다. 1년 네. 11개월 차예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되게 5월 오래 10일이 해가지고. 취임이기 때문에 아직 한 달이 지나야 2년이 됩니다. 길다. 1년 12개월 차에 사실상 불신임을 받게 된 상태고 어제 출구조사 보고 이제 탄핵 가는 거 아니냐 생각했던 분들이 많을 정도로 가까스로 지금 탄핵 저지선을 막은 상태입니다. 보면 저는 이제 미디어 언론을 계속 분석하기 때문에 조중동 특히 보수 언론들이 작년부터 계속 경고를 했어요. 이대로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임기와 상관없이 내려와야 된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그건 엄혹한 경고잖아요. 네, 그리고 역대 이 보수 언론과 대통령 관계를 보면 보수 언론이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줘가지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보수 언론이 갈아타는 양상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은 보수의 기득권 헤게몬이 계속돼야 되고 대통령 어차피 권력은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년을 계속 쓸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보수 언론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중동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몇 번의 만회할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 고집 부리면서 지지율을 계속 깎아먹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제 이제 선거 결과였고요. 이제 앞으로 탄핵 저지선 넘었지만 앞으로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국회로 가져가면 다시 3분의 2 표결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마 정계 개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서 아마 이제 다른 개혁신당 좀 합류하는 가능성도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 특검법 다시 가져갈 거고요. 노란봉투법, 간호사법, 진보 진영의 수권 과제들 다 다시 추진하게 될 거고요. 대통령이 아마 이제 시행령 정치, 이제 국회하고 부딪히기가 어려우니까 적당히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 지금까지는 여소야대라는 게 내가 대통령이 돼 보니 야당의 발목을 잡더라라고 핑계를 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남은 3년은 윤석열이 직접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2년 동안 한 게 지금 결과인데 국민들이 이 상태로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셈이잖아요.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권력의 정당성을 잃은 상황. 물론 한 9석만 더 넘어갔더라면 이제 진짜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을 대통령이 자초했고 앞으로 이 상황을 이제 무엇도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총선 결과가 나오는데 이 한석이 지금 애매한데 마지막에 바뀐 거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니라 아마 그 오늘 오후에 비례대표 최종 그 발표가 되는데 아직 계산 중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오기로는 이제 비례의석이 한석이 빠져서 국민의힘이 108석이 될 거라고 하는데
아마 소수점 계산 때문에 지금 그 논쟁이 좀 있을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109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따 한번 확인해 보시죠. 108석이냐 109석이냐 네, 국민의힘 의석이 포털에는 다 108석으로 떠 있긴 합니다. 네, 저도 포털에서 그 뉴스를 네. 본 것 같은데 조금 이정환 대표님 다른 의견이신데 이건 뭐 지켜보도록 네. 하고요. 일단 오늘 주제는 이 여론, 결과가 네. 네. 그동안의 여론조사하고 어떤 여론조사하고는 잘 맞고 어떤 여론조사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뭐 이번 선거 때 여론조사 가스라이팅이 있었다. 또 우리는 네. 그걸 막았다. 아니다. 뭐 그건 맞습니다. 비과학적이다. 이런 논쟁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좀 네. 진상을 여쭤보고 싶은데 실제 그래 많이 틀렸어요. 어때요? 그렇죠. 출구조사하고는 좀 틀렸죠. 보면 애초에 여론조사에 뭐 이게 애언도 아니고 좀 자기 실현적 애언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 그 기대와 열망과 뭐 분노와 그런 것들을 이 짜집게 돼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관찰자가 관찰을 하는 순간 또 결과 바뀐다고 하잖아요. 네. 사람이 결과 나온 맞아, 순간 맞아. 그것 때문에 여론이 기운들기도 하고 그런 측면들 무시하고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뭐 과도한 기대를 걸었죠. 또 지난 2022년 대선 때 보면 여론조사가 또 꽤 정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길 거다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많았는데 이게 뒤집힌 건지 아니면 애초에 김어준 그 뉴스공장 진행자가 말하는 이제 김어준 딴지일보에서는 계속해서 한 번도 40%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거기가 여론조사 꽃이라는 회사를 맞습니다. 따로 설립해서 조사했죠. 이건 정말 그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나는 언론사, 나는 어떤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접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여론조사를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가면서 기존의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여론을 오히려 뒤흔드는 그런 새로운 실험이면 실험이고 어떻게 보면 뭐 프로파간다면 프로파간다고 어떤 식으로든 그 주도적으로 선거 운동에 개입한 그런 정황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결과를 거쳐서 지금 어떤 여론조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됐죠. 자,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렇죠. 여론조사 꽃이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돌풍을 일으켰던 여론조사 네. 회사인 거고 그 전에 전통의 강호는 갤럽이었잖아요. 네. 한국갤럽.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관심 많은 거는 방송사 출구조사. 네, 하나씩 볼까요? 네, 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출구조사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어제 막 출구조사 막 나왔을 때는 정말 다들 이제 뭐 3분의 2가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텐데 탄핵 가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의석수가 18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18개 중에 이 민주당이었던 16개가 넘어가가지고 상당 부분 이제 그 이 판세가 많이 바뀌었죠. 저기 파란색이 왼쪽이 출구조사고 오른쪽이 결과인데 보면 공교롭게도 민주당 의석일 거로 생각했던 게 꽤 많이 넘어갔죠.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예. 거. 저만큼 되는 그렇죠. 거네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제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이제 민주당 돼 의석 있는 같은 거. 데고. 네네. 그래서 이 출구조사 하나는 하나는 국힘에서 민주당으로 네네네. 바뀌었네요. 하나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출구조사라는 게 보통 이제 95% 신뢰 수준 그리고 표본 오차가 꽤 크더라고요. 2.9에서 7.4까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7.4니까 최대 14.8%까지 오차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지역에서 심지어 10% 격차가 나더라도 오차범위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저널리즘이나 아니면 통계 전문가들은 그런 경우는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다라고 하거나 사실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다는 건 앞섰는지 안 넣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봐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경제학하면서 통계학을 또 네. 공부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네. 사실 우리 다 그 고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차, 그러니까 신뢰 수준 95%에서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다 그러면 6%까지. 예. 플러스 마이너스 3%가 될 가능성이 95%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5% 정도는 완전히 틀릴 가능성도 네네. 있지만 네. 95% 정도는 이 안에 있다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는 사실 그거는 감안하고 봐야 된다는 그런 네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3% 앞서는 거 앞서는 것도 아니다. 네. 6%. 그리고 6%까지 그 앞선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사실 저널즘에서도 이런 경우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다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된 그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한다라고만 해야 되는데 이 출구조사를 하면서 그동안 자신감이 좀 붙었기 때문에 빨강 파랑 색깔로 쫙하게 깔아놓고 이렇게 이제 그 숫자를 예측을 한 거죠. 그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도 처음에 그렇게 다 당선권으로 예측을 네, 이제 그 해놓은 범위를 거예요? 주긴 했는데 결국 이제 그 할 때는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다 뒤진다라고 계속 이제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네. 것도 파란색, 빨간색으로 네네. 칠해버렸다. 네네. 그런 얘기네요. 72억을 썼다는데 결국 이제 이번에 꽤 망신살이 방송 뻗치는 3사 네네. 공동 여론, 공동을 공동 했으니까요. 출구조사. 네. 아, 그래서 돈 같은 많이 출구조사를 두고 KBS는 민주당이 178에서 196까지 이렇게 범위를 둬서 했고요. 지금 제가 이걸 어제 만든 그래프인데요. 보면 이제
중간에 그라데이션으로 된 데가 이제 불투명한 부분이고 정확하게 색깔로 표시된 데가 그러니까 KBS는 최소 민주당이 178,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최소 85석까지 된다고 이렇게 한 거죠. 저거는 지역구만인가요? 아니면 전체? 전체입니다. 전체 합친 거고 맨 아래에 있는 게 실제 결과인데 네. 보면은 많이 밀려는 파란색 실제 결과는 많이 꽤 많이 민주당이 적고 실제 결과는 국민의힘의 이 맥시멈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위를 뒀는데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그러니까 이 관역을 완전히 벗어난 빗맞은 상황이라서 이 정도면 실패한 여론조사라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최대 100석 뭐 이런 정도로 나와. 최대 105석까지 최대 105석까지. 105석을 일단 몇 넘었네. 석이지만 넘어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거의 한 20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 줬는 위아래 20 정도까지 석을 줬는데 그걸 넘어선 상황이라서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95% 신뢰 구간 바깥에 있는 이 5% 네네. 안으로 네. 가버린 거네요. 네. 이건 정말 통계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그 굉장한 가슴 아픈, 망신이에요. 네네. 이렇게 논문 쓰면 이제 네. 분명히 보통은 그래서 이제 이걸 그 리젝트인데. 결과를 했더라도 약간 더 유보적으로 하거나 좀 더 이렇게 좀 회색 지대를 좀 강조해서 너무 경합이 많아서 예측이 어렵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좁혀서 이렇게 무리수를 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왜 틀렸죠? 일단은 이제 분석이 계속 나오겠지만 역대 최대 사전 투표율이 변수였습니다. 사전 투표율에 또 여기 더 중요한 거는 사전 투표를 까봤더니 60대 이상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또 많이 한 거예요. 이건 또 굉장히 이변이거든요. 사전 투표율이 31.3%고 네. 본 투표율이 67%대였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전 투표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이 높다는 건 정말 예상을 못했거든요. 과거 선거에서는 비교적 맞아요. 젊은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했다. 여기서 보시면 사전 투표 지금 50대 이상이 61%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한국에서 올해 이제 선거 60대 이상이 유권자 수 비중은 네. 34%인데 실제 투표자 비중은 사전 투표자 비중은 38%를 차지했고요. 2030만 보면 인구 비중은 32%인데 실제 저기 보시면 2030 비중이 투표자 비중으로는 23%밖에 안 되죠. 2030은 안 나왔고 그러네요. 60 이상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어제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사들 아마 이 숫자를 몰랐거나 정확히 알지 못했거나 사실 사전에 설계했을 때 지난 선거 대비 기준으로 해서 젊은 층들이 또 많이 나올 거다라고 감안해서 그 가중치를 잘못 뒀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가정이 틀려진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추구조사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하는 게 이 우리 그 연접조사나 그 갤럽이나 아까 여론조사 꽃의 조사와 달리 추구조사는 투표소 앞에 가서 직접 투표용지 이 서문용지 나눠주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봤잖아요. 네, 그리고 네, 네. 이 사람은 투표를 할지 말지가 아니라 직접 투표를 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5명 중에 1명꼴로 이렇게 그 서문지를 받는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4명은 건너뛰고 5번째 사람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선물을 받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적 정확했는데 그러니까 본투표 추구조사는 정확한데 사전 투표를 추구조사를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설계를 해가지고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보완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표본 설계가 잘못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을 더 많이 포함시켜서 전화 면접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는 네네. 하지를 그건 또 못했을 예측이 것 같고.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리고 사전 투표는 전국에서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 시뮬레이션 자체가 매우 어려운 정말 고난이도의 예측이 어려웠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건 투표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나 응징하고 싶어, 투표 진짜 하고 싶어 이런 네네. 분들이 억지로 나가서 미리 마음을 표현하는 게 사전 투표였다면 네네. 지금은 이제 몇 차례 이거 거듭하니까 그냥 이날하거나 전날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합시다 이런 게 돼버렸어요. 또 이번에 또 변수 중에 하나가 모든 투표를 수개표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사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는 또 그런 공포가 있어서 사전 투표를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추구조사 이제 그 개표에 대한 공정성이 좀 강화됐다는 게 있고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투표를 하시라고 또 독려를 했죠. 그래서 이 보수 국민의힘에서는 투표를 독려할까 말까 처음에 망설이긴 했으나 최대한 빨리 많이 나오는 게 좋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 사전 투표를 독려를 한 게 이 결과에 반영된 게 양쪽 다 독려를 네. 했다. 자, 그럼 일단 출구조사가 왜 틀렸는지는 알았어요. 네. 그럼 이제 여론조사 꽃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김원준 네. 대표가 했다는 네네. 요거는 실제로 많이 맞았나요? 이게 새로 등장해가지고 굉장한 돌풍을 일으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면 지난
굉장히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그래도 좀 인정하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 출구조사가 정확하지 않다, 아니면 출구조사에 대한 불신이 많다라는 걸 전제로 직접 여론조사 기를 만들어서 또 구독료를 받았어요. 월 10,000원씩 내는 사람도 있고, 뭐 5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 이제 VIP 등급들을 나눠가지고 다른 혜택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보고서를 보내주는, 그러니까 구독형 여론조사를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만들었고 그걸로 이제 와, 저는 그 방송 보면서 놀랐는데, 비싼 게라고 말하면 그 청중들이 정확하다라고 그 합창을 하듯이 외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이제 비싼 게 정확하다라고 계속 외치는 거죠. 그래서 물량이 깡패다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돈을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통계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또 말을 하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1,000명을 조사하나 2,000명을 조사하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실제로 왜냐하면- 크지 않아요? 예? 네, 실제로 크지 않아요. 네, 크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어차피 표본 조사기 때문에 이게 거의 그 가까워지지 않는 이상 설계만 잘하면 충분히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95% 신뢰 구간 안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 그렇습니다. 나가는 그리고 틀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도 실제로 그 조사 표본수가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동작을 조사했는데 갤럽은 500명을 조사하는데 김어준이 5,000명을 조사하거나 5만 명을 조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500명을 조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네. 비싼 게 나- 정확하다 했으니까 비쌌는지 정확했는지 그거 두 가지 좀 말씀해 자, 주셔야 될 것 비쌌다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여론조사를 물량을 많이 했던 게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1,900건 정도 이제 2022 총선에서 전체 여론조사 기관들이 한 게 다 지금 여론조사 심의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 중에 400건 정도를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이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20% 정도의 여론조사를 김어준이 여론조사 신생 기관이죠. 여론조사 회사인데 네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했네. 다 여론조사라는 게 다 이제 또 이 기계로 돌리고 또 면접원들 말씀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 짐장벽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죠. 389건 전체 1,900여 건 중에 389건이 여론조사 꽃에, 그리고 한국갤럽의 조사에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쓴 건 일단 맞고. 저 건수는 한 네. 지역만 해도 한 건이고 전국을 해도 한 건인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전국을 할 경우에 보통 1,000명이고요. 네네. 한 지역을 할 경우에 500명입니다. 보통 그래 말씀드렸듯이 이걸 그렇다고 2,000명, 3,000명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전국 단위 1,000명, 그다음에 지역구는 딱 500명 정도가 미니멈이고 그 정도가 통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긴 했는데 네, 많이 비싼 했으니까 것도- 돈을 많이 들었고, 그렇죠. 또 하나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김어준의 여론조사가 좀 더 전화를 많이 돌렸어요. 예를 들면 갤럽은 500명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2만 명에게 전화를 돌렸다면 김어준은 3만 명이 전화를 돌렸다. 전화를 더 많이 돌리면 이 번호를 통신사에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건에 예를 들면 뭐 300원 정도 하는데 10,000건을 더 사면 뭐 300만 원이 더 드는 거죠. 돈이 더 들게 됩니다. 아니 근데 전화를 받으면 딱 조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뭐냐면 전화를 더 돌리는 건 전화 무슨 번호를 뜻이죠? 이제 전화 번호에는 이제 나이와 성별과 그런 이제 그 지역 데이터들이 있어서 이거 옛날에 무작위로 한 게 아니라 그 찍어가지고 거기에 맞춰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심번호인가요? 네네. 네. 근데 전화를 만약에 근데 했는데 안 받으면 갤럽은 저녁에 또 전화를 합니다. 다음 날 또 전화를 해요. 3일 동안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귀찮지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김어준 여론조사 꽃은 전화를 안 받으면 다른 번호를 찍어가지고 다른 번호로 또 돌리는 거예요. 그럼 번호를 더 많이 써야 되니까 네. 결국 돈은 많이 든다. 거기서 비싸다. 우리가 이야기할 이제 하우스 임팩트라는 게 있는데 뭐 방법의 차이죠. 어떤 게 옳은지는 사실 이제 따로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계속 귀찮게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굳이 하는 여론조사와 안 받는 사람들을 빼고 가면 안 받는 사람들 자체가 나 여론조사 안 받을 거야라고 하는 그치. 사람들. 정치 무관심층일 수가 세 번 있겠네. 걸었을 때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가 정치 성향이 다른 거죠. 거기서 이제 그러네요.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고 그게 결과에 뭔가 다른 걸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김어준이 조사를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을 더 많이 쓰기도 했다. 돈 많이 썼고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여론조사 꽃은 전화를 처음 걸어서 받는 사람이 한 답을 모아서 네. 설문조사 결과라고 발표를 했다. 네. 이런 거네요. 네. 아, 그리고 그게 이제 차이가 결과를 정확도를 비싼 게 정확하다를 보면 비싼 거 정확도를 봤으니까 얘기하는. 정확한 걸 네. 보면 김어준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계속 우세다라고 작년부터 한 번도 민주당이 열세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갤럽 조사를 보면 계속 엎치락 뒤치락,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이 계속 앞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30% 안팎인데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가를 사실 설명이 어려웠지만 갤럽은 나름 뭐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기관이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했었죠. 그러니까 김어준은 그걸 보고 여론조사 기관들에게 국민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보를 알려주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김어준의 여론조사 아무리 들여봐도 뭐 거의 비슷한 같은 가상번호로 같이 500명, 1000명을 조사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라는 거 보면 일단은 김어준은 그 먼저 물어봐요. 어떤 정당을 선호하십니까? 근데 갤럽 여론조사는 대통령 지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그게 다르다라는 거. 아, 여론조사 전화를 딱 받으면 첫 질문이 다르다. 네. 첫 질문이 여론조사 꽃은 네. 어떤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그리고 한 번 더 다 모르겠다고 하면 그래도 고른다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시작하고. 갤럽은 대통령 지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선호도를 두 차례 가서 물어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하나 차이는 여론조사 꽃은 자기들이 자랑을 하는데 우리는 저녁에도 하고 주말에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갤럽은 저녁에 하는 3일 중에 하루를 저녁을 하지만 또 주말에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갤럽이 주말에 전화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물론 주말에 전화를 하면 좀 더 비용이 많이 들죠. 네네. 조사원들의 페이를 좀 높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어떤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주중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낮 시간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 그다음에 주말에 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는 어땠어? 결과는 여론조사 꽃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다. 나타났는데 지금 결과를 잘 맞췄어요. 어떻게 되세요? 갤럽하고 결과를 보면 지금 이제 최근 그 마지막 여론조사 꽃의 그 조사를 보면 굉장히 크게 민주당이 이기는 것으로 거의 210석까지 범야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국민의힘이 그러면 90석? 네네. 국민의힘이 85석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을 했는데 마지막 조사에서요. 그렇게 지금 216석이니까 84석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216석을 전망했군요. 네네.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러면 84석까지. 실제로 이 최종 결과하고 비교하면 꽤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까 이제 말했던 민주당이 지난해 내내 40% 지지를 유지했다라는 건 통계 전문가들이 물어보니 사실 검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선거를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이 등락폭이 있겠지만 조사 방법에 따라 당연히 다른 것이고 투표를 지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는 중간에 그 30에서 40% 무당층들 네. 투표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 저는 지지 정당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여론조사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고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갈지 말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걸 추이만 보는 것이고 지금 최종 결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작년 결과와 지금 다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 꽃도 크게 어긋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통계 전문가에 좀 끼워주세요. 네. 제 생각도 똑같거든요. 말씀해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에 정말 관심 많은 분들은 원래부터 지지 정당이 네. 있고 오늘 투표를 하나 내년에 투표를 하나 똑같은 정당에 투표를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아마 한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30-40% 정도의 국민들은 평소에는 정당을 어디를 찍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네. 물론 본인의 성향은 있어요. 난 네. 자영업자니까 네. 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 난 샐러리맨이니까 뭐 휴가가 중요해.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네. 너 어디를 찍어야 되냐를 딱 물어보면은 누굴 찍어야 되지? 생각하고 네. 그냥 대답을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실제 투표하는 날에 투표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말할 수가 없어. 그 20대 남성들 보면 작년에 갤럽 12월 조사를 보면 20대 남성들의 무당층 투표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했거나 답변하지 않는 사람이 54%나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을 빼놓고 보면 20대 남성들은 민주당 지지율이 14%밖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거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 무당층들을 답변하기 싫어 답을 안 했거나 뭐 진짜 몰라서 안 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이번에 이제 일부는 민주당으로 오고 일부는 국민으로 갔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 당시 지지 정당 없다고 말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일부는 민주당으로 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미 그때도 이미 당당히 밝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차이를 만들겠죠. 그러면 성적표를 보면 네. 출구조사,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85에서 105석 정도를 국민의힘이 가져갈 거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네. 108석 내지 109석을 가져가게
가게 돼서 범위 바깥으로 나갈 정도로 네, 완전히 틀렸다. 네, 네. 그리고 여론조사 꽃에서도 마지막에서는 84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갈 거라고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108, 109석이니까 여기도 많이 틀렸다. 네. 한국갤럽은 그러면 그런 예측했나요? 한국갤럽 맞았어요? 어때요? 한국갤럽은 그런 의석수 전망은 정확하지 않았죠. 근데 하진 이제 않았군요. 사실은 이제 이게 그래서 여론조사 꽃이 약간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하는 게 충분히 여러 이제 추이를 보면서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숫자를 찍어가지고 우리가 적중했다라는 그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퍼포먼스를 좀 강하게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게 또 역풍을 가져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84석 예측 나온 게 선거 며칠 전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그 얘기가 막 퍼지면서 200석 넘으면은 탄핵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그렇기 보수층에서 때문에 약간 보수층이 좀 결집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죠. 그리고 마음 못 정한 분들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데 이럴 네. 수도 있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60대 이상이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던 것도 그런 여론을 반영한 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그렇군요. 세 가지의 방법론이 어떻게 다른지를 간략하게 딱 아까 표가 하나 있는데 네네네. 그거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서 살짝 정리를 하고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네네네. 여론조사를 그렇게 정리하고 그 마무리해야 표 될것 보여주시겠어요? 같아요. 네, 세 개 방식을 정리한 표 네네. 나오네요. 보시면 갤럽과 여론조사 꽃은 결국 이 가상번호 추출에 ARS 그러니까 자동응답 전화하고 카티 KATI는 이제 전화 면접조사 사람이 하는 그런 건데요. 이제 두 개를 섞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갤럽과 여론조사 꽃은 어떤 방식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굳이 이펙트를 만드는 건 맨 밑에 보셨다시피 이제 콜백을 얼마 하느냐, 계속 다시 거느냐 마느냐, 그리고 야간에 주말조사 하느냐 마느냐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이 추구조사는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실제 투표라고 나온 사람들 찍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투표를 조사를 하는 건데 이제 대면 면접 조사고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틀렸던 건 사전 투표가 반영이 안 됐던 것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갤럽과 여론조사는 이게 이제 투표 의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투표할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 유권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번처럼 무당층이 많고 어떤 그 혐오가 넘쳐나는 혐오의 정치가 넘쳐나는 투표였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관망하거나 투표를 포기해보거나 하거나 정치 냉소가 심한 그런 선거에는 이런 여론조사가 잘 맞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잘 맞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런 선거 특성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회사의 특징이나 접근 방식에 따라 하우스 이펙트 네. 그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여권 편향이냐 야권 편향이냐 이게 나타난다. 네네. 뭐 그런 두 가지네요. 그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갤럽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부정확하냐라고 하면 저도 이번에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런 걸 알게 됐는데 갤럽에서 계속 이제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앞치락 뒤치락 하는데 막판에 이제 조국 혁신당을 포함시켰더니 쭉 올라가지고 두 합산 점유율이 국민의힘하고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기준으로는 무당층이 30에서 40% 될 때는 그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결국 좁혀진다. 좁혀지는데 막판에 가서 좁혀질 걸 작년에 예측하기 쉽지 않다라는 네. 거죠. 근데 여론조사 꽃은 그걸 작년부터 어떤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무당층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최소한 줄여가는 그런 이제 기법으로 예측을 했던 거죠. 결국 정말 선거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처럼 그 254개 지역구가 모두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그 나경원 동작을이 완전히 또 다른 결과를 냈잖아요. 그래서 개별 선거구는 사실 500명 조사로는 이게 맞추기 쉽지 않다. 동작을은 모든 조사에서 다 유사명 후보가 될 거라고 나왔는데 나경원 후보가 된 거죠. 네네. 예측을 전혀 못. 아니 정반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될 거라고 예측이 많았고요. 지금 보시면 될 거라고 많았고 그래요? 여론조사 꽃만 유사명이 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고 사람들이 그걸 이제 어떤 바로미터로 봤죠. 결과적으로 거기서도 이 여론조사 꽃이 실패했고 다수의 여론조사가 맞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별로 많이 할 땐 사실 특정 지역에서 맞추는 게 사실 목표인데 그거는 달성을 못했네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고 마지막 결론을 내면 저를 동작을처럼 처음에 접전에 있을 때는 500명 조사로 결과를 맞추기 어렵다. 그런데 500명 조사를 여러 번 한다고 해서 그걸 다 합치는 조사가 정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럴 수는 없고 늘리려면 이제 왕창 늘려야 될 겁니다. 어떻게요? 5,000명을 조사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한 명 샘플이 늘어나면서 높아지는 이 정확도가 샘플이 늘어날수록 점점 급감해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500명과 5,000명의 차이는 또 지역구 단위에서 크지 않다. 예를 들면 이거 작죠. 5만 명이 아니면 그 5,000명을 하면 비용이 뭐 10배 이상 들 텐데
거기 비해서 정확도 올라가지 않는다. 예를 들면 5만 명 정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보통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지역 단위 조사를 모아가지고 전체를 예측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1,000명을 들여가지고 전국을 하더라도 서울에 180명밖에 안 되는데 표본이 그걸로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휘둘려가는 그 여론조사를 보고 판세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보고 이기는 편에 베팅하는 형태의 그런 정치 투표 형태가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낳았다는 걸. 그러네요. 저도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아서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론조사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사실은 이게 대부분 여론조사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여론조사. 뭐 꽃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른 여론조사 회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선진국에서 정치 비즈니스라는 게 많이 발달을 하게 되면 이제 후보자들이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게 대부분 조사나 마케팅 이런 데 돈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외주 민주주의란 말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사실 유권자들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책을 개발하거나 뭐 유권자들하고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런 데 돈을 써야 사실 도움이 되는 정당 거거든요. 정치도 없고 의제에 대한 토론도 없고 정책 대결도 없고요. 그렇죠. 전화조사 더 한다고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가려서 봐야 되지 않을까 조사를. 그래서 조사가 선거를 좌우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 좌우하게 하도록 이렇게 너무 넘쳐나게 하는 것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하고 총선 때 여론조사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네, 조금 기다리시면 강정수 덕후 총괄 에디터하고요.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엄청 올랐다가 엄청나게 빠졌다가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 진행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이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관심 많으신 테슬라 전문가이신 강정수 덕후 총괄 에디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테슬라 때문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 네, 또 네, 네. 저번에 나와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가 모델 나오면 굉장히 또 네.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저가 모델 개발 안 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지금 네, 파문이 크네요. 아주 크죠. 그러니까 3월 26일 날 로이터가 이제 특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한 3명 정도하고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나름 근거가 있어요. 테슬라가 저가 차량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가 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중국하고 치열한 경쟁 구도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는 큰 실수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가 바로 그 당일날 X에서 이제 과거의 트위터죠. 이 로이터 is lying, 거짓말한다. 그리고 가로 열고 again, 또 그래서 가로 닫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런 로이터가 이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뭐 바로 또 당일날 로보택시를 출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로보택시. 사실은 저가 모델의 이 논쟁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게 것이 2023년 작년에 여러분도 아시는 일론 머스크 전기가 아이작슨이 쓴 전기가 나왔었죠. 네네네. 거기 전기를 자세히 보면은 저도 기억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꾸 저가 모델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사회 회의를 하는데. 이유는 저가 모델을 생산할 때쯤 되면 우리가 FSD 자율주행 기술을 대단히 로보택시 수준으로 만들 건데 세상에 로보택시가 풀리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소유하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 거다. 그래서 자기는 저가 모델 만들 필요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설득하니까 뭐 설득은 되고 저가 모델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2020년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이미 테슬라는 저가 모델 생산을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무려 일론 머스크가 거부권을 행사해 와요, 계속.
근데 이제 그 홀츠만이라고 해서 그 테슬라의 이제 그러니까 디자이너 임원이죠.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그러니까 십 디자이너, 그러니까 디자인 수석 책임자가 몰래 디자인을 해요. 몰래 디자인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 몰래요? 네, 일론 머스크 몰래 그림자 프로젝트라고 해서 잠깐만요, 네. 박사님. 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약간 배경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저가 모델이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그동안 비싸게 해왔는데 저가 모델 얼마 정도의 차이인지 그리고 네네. 비아디나 중국 업체들하고는 그러면 어떤 경쟁 구도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설명해 지금 주시죠. 사실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것이 전 세계 시장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모델 3하고 모델 Y는 5만 달러가 넘는 가격이잖아요.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나 각국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인 거고 테슬라도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이자율이 높아지면 할부 금융을 해야 돼. 많은 게 사람들이 할부를 하는데 할부로 내야 되는 부담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의 저가 차량의 공세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을 써왔고 이 인하하는 것에서 한계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3원계 배터리를 쓰다가 중국의 LFP 배터리 저렴하죠 상대적으로 이걸로 바꾸면서 가격을 더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낮췄는데 그래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연방에서도 7,500달러를 맥스로 할인을 받고 주정부도 또 7,500달러를 주거든요. 그래서 15,000달러를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네, 보조금을 한 대당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크게 저렴하게 2천만 원 가까이 싸지는 네, 거죠. 2천만 원 가까이 싸줘도 이것이 대중화되는 건 되게 어렵다. 특히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1위가 시장이 지금 중국 시장이고 2위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 미국 시장이고 3위 시장이 지금 유럽 시장인데 특히 중국하고 유럽 시장에서는 저가 차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여행 가보시거나 이탈리아 여행 가보시면 정말 차들이 작다라는 거 네, 맞아요. 예, 느끼실 거고 싼 차 타고 다니죠. 네, 저렴한 차를 타고 다니죠. 독일은 조금 예외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독일도 한국보다는 훨씬 더 작은 차들이 많이 더 달립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공략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인도까지 공략하기 위해서는 저가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019년, 2020년 테슬라 임원진들이 되게 밀도 있게 이거를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 차량이 최종적으로 결정 난 것은 2022년에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생산하겠다. 그것을 공식적인 이름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다음 세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했고 일부 보도에서는 이것을 내부에서는 레드우드라고 부른다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양산에 대한 준비가 작년 말에 또 로이터에서 특종으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 부품을 공급할 우리가 말하는 1차 벤더, 2차 벤더들한테 테슬라가 공문을 보낸 거예요. 언제까지 48V로 된 이런 부품을 이 정도 수량을 납품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서 편지가 이메일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실제로 제작 준비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가 2024년 1월에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시인을 하면서 저가 모델을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해서 공급하겠다. 그리고 저가 모델은 단순히 싼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모든 기술의 총알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술의 총하고 가장 즉 모델 3나 모델 Y나 사이버 트랙보다 더욱더 기술적으로는 압도한 기술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는 4680 배터리가 쓰인다든지 뭐 48V 아키텍처가 쓰인다든지 여러 가지 테슬라의 기술이 나오고 이 만드는 거에는 기가프레스도 마찬가지고 인류에게 존재하지 않는 기계로 제작할 거기 때문에 경쟁 업체는 이건 못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13년 1월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중국차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비아디의 성장세가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그 공급량을 늘려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아디의 C거리라는 모델은 여러분 $10,000입니다. $10,000짜리 전기차. 네. $10,000 전기차를 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30만 대가 넘게 생산이 됐거든요. 이것이 지금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올해부터 시작을 곧 5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럽 시장 공략을. 이미 유럽 시장에 작년에 비아디가 많이 팔았는데 이 $10,000짜리 차량이니까 차가 작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좋고 다들 평가가 지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럽 시장과 뭐 브라질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동남아 시장들을 쓸어버리면 사실 감당이 안 될 수준이고 여러분 한국에도 한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1,5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모닝 좀 비싼 옵션 사실 돈으로 전기차 좋은 거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보조금 없이도. 근데 그러면 느끼시죠? 경쟁력이 어느 정도라는지. 차 크기는 예를 들면 좀 아반떼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격은 모닝 가격이에요. 그것도 전기차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시장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지금 언론이나 투자자들은 저가 차량 빨리 출시해라.
한국 전기차도 그런 정도 가격으로는 못 출시하죠. 지금. 출시 못하죠. 물론 출시 이제 못하죠. 여기에 맞춰서 지금 현대차가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전기차가 2024년 1분기 때 1, 2월 3일 때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2등했습니다. 그러니까 GM하고 포드를 꺾었거든요. 대단히 지금 빨리 성장하고 있고 지금 현대차의 미국 총괄 대표는 우리 전기차에 올인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다른 나라를 생각해서 현대차도 저가 모델을 만들겠다. 근데 만들어도 테슬라 수준의 25,000달러인 거예요. 이 $10,000는 아니거든요. 테슬라도 25,000달러 수준에 내려고 했는데 우리도 그렇고 뭐 네. 어느 회사가 내놔도 중국 수준은 뭐 네, 근데 두 배 테슬라는 여기에서 가격을 더 낮출 수는 있어요. 뭐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냐면 25,000달러 차량을 내면서도 우리는 두 자리 숫자의 프라핏 마진, 순이익률을 내겠다. 순이익률이 11%, 12%. 여러분 모닝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기아가 직접 생산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단가를 못 맞춰서 외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 마크만 붙이는 거죠. 이런 데서 수익률 여러분 5%, 6% 넘기기 어려워요. 근데 테슬라가 아반떼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가 25,000달러를 만들면서 우리가 두 자리 숫자의 순이익률, 그러니까 넷 인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판매 가격에다가 생산 비용을 뺀 것만이 아니라 운영 비용이라든지 R&D 비용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인건비를 다 뺀 흔히 말하는 프라핏 마진 순이익률을 두 자릿수로 만들겠다라는 건 대단히 높은 이익률이고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고 그건 뭐냐면 요 이익률을 좀 깎아내면 충분히 가격 할인은 가능한 거죠. 만약에 중국하고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충분히 20,000달러 선에도 가격이 가능해진 거고 여기에 보조금을 받아버리면 충분히 15,000달러 정도까지는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보조금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경쟁이 되겠네요. 근데 중국차하고. 10,000달러도 보조금을 받겠죠? 아, 뭐 이러한 부분.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대다. 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이 시작한 게 뭐냐면 분명히 중국에서도 여러분 중국도 이제 자동차를 사면은 작년부터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보조금 정책을 어떻게 바꿨냐면 소비자 보조금에서 생산자 보조금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즉 자동차를 생산하면 전기차를 거기다가 보조금을 줘서 가격을 인하시켜 버리는 거죠. 이거는 근데 유럽에서 볼 때는 부당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유럽은 생산 보조금을 안 주고 소비자 보조금을 여전히 그렇죠. 주고 있는데 그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 보조금 받는 차가 와가지고 소비자 보조금까지 받아보면 두 번 보조금을 받는 꼴이잖아요. 이거는 프랑스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스텔란티스에서 이 푸조라든지 피아트 같은 경우 이 푸조라든지 시트로앵을 지금 저가형 전기차를 여기서 만들고 있거든요. 르노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프랑스는 지금 중저가형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자동차 기업은. 근데 여기는 생산 보조금이 안 들어가서 가격이 15,000에서 20,000달러인데 그럼 역차별이네요.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중국 정부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때 이제 얘기를 걸었던 것이 이제 과잉 생산, 오버 캐파시티 이건 문제다. 너네 너무 대량 생산으로 그때 걸었던 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터리, 하나는 태양광, 판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기차다. 이거 너무 전 세계에 수량으로 규모의 경제로 다량하면 세계의 자동차 시장도 붕괴될 수 있다. 이건 일론 머스크도 1월 달에 얘기했거든요. 전기차가 중국 전기차가 지금 어떠한 제약 없이 미국 정부가의 제약 없이 유럽 정부의 제약 없이 풀려버리면 테슬라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테슬라는 견뎌내는데 나머지 자동차 기업들 망한다. 아, 그러네요. 영어로 표현을 디몰리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냥 몰락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차하고의 경쟁이 있어도 압도적이니까요. 그러면은 테슬라 얘기로 말씀하셔서 돌아가서 네. 그래서 저가 모델로 가서 경쟁하려고 해도 로이터 통신 보도는 지금 그거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고 말씀하신 것도 몰래 디자이너가 그래도 디자인해서 만들고 그래서 있었다는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인정을 하죠. 이거 하자. 하고. 인정을 해서 하는 이거 방향으로 간 해서 거고.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을 했고 2025년 하반기에 생산한다는 건 뭐냐면 올해 내로는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일 거야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벌써 3년 전에 보여주고 3년 만에 생산을 들어간 거니까 2025년 하반기에 나온다라는 것은 올해 정도의 하반기 정도에는 대중들에게 공개를 한다라는 거죠. 보여주겠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많은 보신 분들 주식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이거 너무 늦다라는 거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왜 중국이 이렇게 빨리 쫓아올 줄 몰랐고 테슬라도 중국이 이렇게 빨리 쫓아올 줄 몰랐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속도를 많이 내는 거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 저가용 차량을 연 700만 대에서 100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거거든요. 테슬라도
대량으로 이걸 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나 기아차도 사실은 테슬라의 저가 모델에 경계심을 갖고 있거든요. 저 테슬라의 저가 모델이 나오면 다른 경쟁 업체들도 지금 이게 경쟁이 안 돼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자동차들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가격대면 일본 자동차나 현대자동차라든지 나머지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절대 전기차에서 못 맞춥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업체들이 긴장하는 것이 테슬라의 25,000달러짜리 저가형 모델인데 여기에 중국 자동차가 더 가격이 낮아 버리니까 구도가 참 애매해진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로봇 택시를 아예 출시하겠다 이렇게 밝혀버리는 거죠. 그거는 저가형 모델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완전히? 어떤 그러니까 거죠? 같은 플랫폼을 씁니다. 같은 플랫폼을 쓰고 동일한 자동차가 여기서 나오는데 로봇 택시는 쉽게 해서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 페달도 없고 가스 페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완전 자동, 완전 자율주행인 거예요? 자율주행. 예. 근데 똑같은 라인에서 생산되는데 어떤 차는 핸들이 있고 브레이크 페달과 가스 페달이 있고 속도 페달이 있고 어떤 차에는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이거 속력 페달도 없는 거죠. 전기차이면서 완전 자율주행 차. 차를 로봇택시라고 할 수 있죠. 아. 로봇택시라는 것은 테슬라가 운영하면서 진짜로 택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택시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웨이모가 물론 이제 크루즈 나갔지만 구글의 웨이모가 지금 샌프란시스코하고 LA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로봇택시. 그래서 이러한 그거를 우리는 경쟁 삼아서 같이 치고 들어가겠다라는 그럼 그거는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아예 택시 사업자가 되는 거죠. 하겠다. 네. 아. 제일 경계하고 떨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런 거에는 사회적 저항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것이 풀리게 되면 택시 업계들 타다에도 흥분했는데 왜냐하면 가격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택시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차값은 비싸겠지만 기사가 없으면 어쨌든 인건비, 운영비가 안 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자기네가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네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충전하고 인간은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쉬어야 되고 휴식해야 되는데 얘는 계속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충전소 가서 충전하는 것까지 다 자동으로 되는 완전한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충전소 가면 충전 캡이 열리고 이런 것까지 다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에서 우버의 택시의 가격 대비 50%의 비용이에요. 전체 운영 비용이 계산이 나왔는데 전문가들이 계산한 건 50%. 우버는 지금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그렇죠. 택시고. 그러면 우버도 기사들이 날아가는 거고 택시 운전사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 지금 가능한 건가요, 그 로봇 택시가? 그러니까 이 로봇 택시를 지금 8월 8일 날 지금 이제 공개를 하겠다고 8월 8일 날 공개하겠다. 8월 8일 날 공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뭐 미국 전역 도시에다 다 깔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샌프란시스코라든지 LA라든지 지금 그 웨이모, 즉 구글의 웨이모가 운영하고 있는지에 경쟁적으로 조금씩 시작을 할 거지 전면적으로 시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당장 뉴욕 시내에는 못 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양도 대량으로 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택시 운전사들의 반발이 되게 거셀 거기 때문에 일자리들이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하면서 기술들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거고 왜냐하면 처음에 고객들도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저거 핸들도 없는데 타야 돼? 그렇죠. 탔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근데 웨이모도 조금씩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모는 지금 했어요. 상업용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랜 기간 동안은 무료로 운영을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타니까 무료로 운행을 하다가 지금 상용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수는 좀 줄고 있지만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하냐면 원격 조정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원격 조정을 중앙에서 이렇게 딱 보면서 근데 이제 크루즈, 이제 GM의 크루즈가 했다가 사업에서 철수한 이유는 원격 조정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차량 한 명당 원격 조정자가 1.6명씩 있었어요. 그럼 사실상 운전사가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원격 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자율주행 아니다. 이것이 이제 크루즈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이 철수를 했죠, 사업에. 그래서 이제 크루즈는 문제가 되는 거고 재시작하더라도 이제는 서비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뭐 이 정도로 이제 크루즈는 재정비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테슬라의 지금 FSD 그 로봇 택시를 할 정도의 기술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영어로 FSD 버전 V10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지금 나가서 검색하지 마시고 이거 다 보고 나서 이거 보시고요. 그러면요, 이거를 테스트하는 것이 정말 수만 개입니다. 수만 개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있는 만족도 거예요?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3월 말에 전 직원에게 메일을 씁니다. 메일을 쓰는데 앞으로 테슬라 차량을 판매할 때는 강제적으로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맨단토리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을 의무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들에게 차를 인도해 주면서 FSD를 한번 경험하게 해주라.
그리고 전 미국에서의 북미 구매자들에게 한 달간 무료 사용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새로 구매한 사람이건 과거에 구매한 사람이건 무료 사용권을 주면서 원래 지금 199달러 3년 약정이거든요. 또는 12,000달러를 일시불로 내야 돼요. 근데 199달러를 내는 사람을 지금까지 통계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독해서 사용하는 자율주행 기능인 거죠. 네, 한국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미국에서만. 한국에 있는 것은 오토파일럿인 거고 네네. 오토파일럿은 FSD가 아니고요. 자율주행이 아니라 오토크루즈라고 해서 요즘 모든 신차들에게 네네네네. 대부분 있는 거고요. 오토파일럿은 아니고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능인데 이것이 월 199달러를 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 통계를 밝히지 않았거든요. 몇 명이 쓰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쓰고 있는지. 근데 그거는 이제 자신감이 좀 없었다라는 거 표현인데 버전 12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감이 있으니까 한 달 동안 무료로 체험해주게 하고 모든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FSD를 샀던 안 샀던 한번 테스트하게 해주고 이거를 지금 판매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금 강요를 하고 있다는 거는 FSD에 대한 대단히 큰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전문가들도 평가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자율주행의 챗GPT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놀라운 순간이에요. 네,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가 2022년 11월 31일 처음 나오면서 지금 AI 폭풍이 불고 있는 거고 네네네.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만들고 있는데 자율주행에서의 FSD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챗GPT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이 그걸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통계들이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강제 종료할 수 있죠. 자율운전을 하다가 FSD다가 사람들이 불안하면 강제 종료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수백 군데에서 버전별로 해서 언제쯤 강제 종료를 몇 번 했는가 이런 걸 측정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다른 데는 대단히 많이 했는데 버전 12가 지금 0이에요. 0. 그러면 네. 불안해지는 순간이 아직은 없었다. 네, 아직은 그래요? 없었다라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몇백 곳을 찍어서 한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제 자율주행을 언제쯤 끊느냐? 그러니까 보통 버전 11까지는 200km 정도 달린다면은 시내에서 고속도로가 아니라 네네네. FSD를 끄는 경향성들이 통계적으로 평균으로 보였어요. 네네. 근데 이게 70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되게 700km면 우리나라에서 뭐 어디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시내 주행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갔다라는 거는 되게 안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제가 한번 여기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엔드 투 엔드 AI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쪽은 인간이 코딩했던 인간이 규칙을 줬던 거고 인공지능은 사실 센서 부분에서만 작동을 했던 거고 A라는 상황 보행자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 얘가 그때는 기다려 뭐 이런 식의 명령을 주는 거였는데 비디오를 갖다가 엄청나게 학습을 시켜서 얘가 규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경망이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우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가 문제다. 학습을 너무나도 많이 시킬 수 있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슈퍼컴퓨터 도저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면서 이 비디오 학습을 시키는데 여기에 전기값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가 한꺼번에 공급이 안 돼서 학습량을 줄여야 되는 사태가 여러 번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기만 있으면 학습 다 시킬 수 있고 이 전 세계에서 오는 여기에서 학습은 전 세계에서 있는 테슬라 차량에서 오는 비디오 이 카메라에서 오는 걸 다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운전이 인간스러워졌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저도 몇 군데 영상을 한 서너 개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막 답답해요. 왜 가질 않냐고. 그랬더니 보니까 옆에 보행자 2명하고 개 1마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거를 멀리서부터 인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사람은 답답해서 야, 너 왜 안 가?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욕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그걸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러면 FSD 버전 12 정도면 그 정도까지 감지할 수 있는 정도면 로보택시에 장착해서 바로 사용을 하는데 무리가 전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또 거예요. 8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네. 8월까지 시간이 있고 도조 슈퍼컴퓨터가 올해 10월에 완성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 로보택시로도 데이터를 또 모여서 또 학습을 시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슈퍼컴퓨터가 10월에 완성이 되니까 그 전부터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이미 대단히 놀라운 수준까지 가고 있으니 이쯤 되면은 그리고 8월 달에 분명히 일론 머스크 스타일상 한 달 연장할 수도 있고요. 2달 연장할 수도 있고 일론 머스크의 약속을 여러분 잘 안 지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키지만 이렇게 날짜 약속은 잘 안 지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테슬라는 AI 컴퍼니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AI 기업이라고 보지 않고 자동차 회사로 카 보면. 컴퍼니, 자동차 네. 컴퍼니가 네, 네, 있고 물론 이제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아니다. 30~40%는 우리도 AI 기능을 평가를 해준다. 우리 개인이 여러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 투자자가 30에서 40%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 네, 투자자들은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에 따라서 주가의 반도가 많이 변하거든요. 저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물론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많이 갖고 있죠. 50%가 넘으니까요. 근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갖다가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를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차량 파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네. 로보택시에서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또는 로보택시만 하더라도 저는 FSD는 할 거라고 봐요. 기존 차량이라든지 저가형 차량도 동시에 투트랙으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은 저가형 차량이 안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저가형 차량도 만든다는 뜻이고, 만든다는 거네. 그리고 로보택시도 공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네네네. 투트랙을 쓰겠다라는 거죠. 근데 저가 차량은 어차피 2025년부터 나오는 거니까 네. 당장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차량 판매된 거에서 FSD 구독자가 늘어나는 수치. 만약에 그걸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한다. 네. 그거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좋아진다는 수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99달러를 받지만 여러분 소프트웨어의 수익률은 대단히 높잖아요. 그렇죠. 보통 80% 네. 90% 돼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한계 비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 더 해준다고 해가지고 비용이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순이익률, 프라핏 마진이라고 하는 순이익률이 주는 기여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테슬라 한 대 팔아서 보통 만 달러 정도 많이 남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 199달러에서 2,000달러씩 3년 약정이니까 거의 이게 만 달러예요. 그러면 그러네요. 3년 지나면 한 대당 프라핏 마진이 2배로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카 컴퍼니로 볼 때도 AI가 결합되면 테슬라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정도 자신감이 있는 거라면 중국에서 허가가 되거나 유럽에서도 허가가 되요. 왜냐하면 허가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네네.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 유럽연합이든 중국 시장 둘 중에 하나만 FSD가 같이 허가가 된다라면 시장은 대단히 커지는 거고 수익률도 급증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 AI 컴퍼니로서의 가능성이 되게 커지는 거죠. 아, 그러네요. 아,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시점을 8월로 보고 로보택시를 만약에 한 달 뒤에 할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그러면 그 근처에 로보택시를 발표를 하는 순간에 예컨대 테슬라가 이 정도면 AI 컴퍼니로 이제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인정을 해주면 또 다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폭등하죠.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8월 8일을 막 3개월 연장을 한다거나. 그럼 이제 왜냐면 여기다가 지금 우리 AI 기업이고 우리 지금 배팅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면 몇 년이면 될 거야 해서 8월 8일로 날짜를 박아버린 거거든요. 네네네. 이건 엄청난 배팅입니다. 네네네. 그럼 만약에 이 약속 못 지키면요. 주가 떨어집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FSD와 로보택시에 모아지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테슬라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자동차 기업이기도 하고 AI 기업이기도 하고 에너지 기업이기도 하고 로봇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 축에서 기업의 펀다멘털, 기업의 평가가 올라가야 안전하게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AI 기업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만약에 중간에 대형 사고가 난다든지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러한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테슬라 주가의 가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투자하지 말라, 또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위험성도 증가하고 가능성도 증가하니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 안정적인 투자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걸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객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또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꼭 뉴스에 나오잖아. 그 일반 교통사고 우리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에 안 나오는데 뭐 이런 그리고 차이가 여러분도 있어서. 보셔야 될 것이 제가 테슬라는 광고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이유가 사실 언론과의 광고가 필요한 것이 언론과의 관계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테슬라가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 지금 자율주행 AI 기업으로 전환했어. 로보택시 8월 8일이야. 그러면 언론들이 얼마나 지켜보겠어요. 테슬라를 비판적으로 보는 언론이 여러분 더 많습니다. 더 많이 있고 그리고 경쟁 기업들 GM이나 포드나 토요타나 폭스바겐이나 벤츠 얼마나 이걸 노려보겠어요. 그렇죠. 테슬라를 눌러야 자기네들이 살 수 있고 테슬라의 성장을 지연시켜야 자기네들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통 자동차 기업들은 광고 얼마나 많이 해요. 언론사하고 관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통 기업들에게 볼 때는 시당국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테슬라 허가해 주지 마. 로보택시 좀 샌프란시스코 그거 너네가 좀 더 꼼꼼하게 조사한 다음에 허가해 줘. 뭐 이런 식의 압력을 개연성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아킬레스건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가 사실은 혼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지만 일론 머스크 스타일인데 지금 사실은 조금 무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축이 있어서 같이 성장하고 있어. 우린 정말 짱짱한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AI에 거의 올인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 올인해놓어.
그럼 저것만 저 판만 망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들에게도 테슬라를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일론 머스크가 또 X에서 사실은 정적인 발언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정치인들에게도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발언을 할수록 지지자들도 늘어나지만 반대자도 같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데 반대자 입장에서는 그럼 일론 머스크를 공격하는 것은 말싸움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테슬라를 망치면 되겠네. 그러려면은 로봇 택시를 안 타면 되겠네. 타도 뭐 이걸 좀 극대화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지연시키면 되겠네.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상상을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가 있네요. 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율주행하고 각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 이 부분 다음번에 한번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알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아까 총선 얘기도 한참 했는데요. 이정환 대표하고 네. 이게 경제가 정치고 또 기업 경영도 정치네요. 상당 네. 부분 정치와 제도가 지금 테슬라 네, 그렇죠. 주가도 이렇게 실적도 좌우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로봇택시 발표라는 8월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가 있다. 테슬라에 대해서 이거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방송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점심시간 12시 반에 진행됩니다. 내일도 12시 30분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